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크라에 프랑스 지상군 파병 적극 검토. 독일 슐츠 총리, 프랑스 행동 매우 위험. 프랑스 행동은 유럽 안전에 아무 도움 안 돼. 유럽은 겁쟁이가 되었다. 지금은 정의와 용기를 보여줘야 할 때. 폴란드 외무장관, 나토 병력은 이미 우크라에 주둔. 폴란드 외무장관 프랑스 제안에 동의. 추가 배치해야. 우크라 파병 여부를 놓고 갈라진 유럽. 푸틴 우크라에 서방 군대 파병하면 그땐 진짜 핵무기 보게 될 것. 푸틴 문명이 파괴될 것. 경고. 유럽이 반으로 갈라진 이유. 그리고 2024년 한국이 핵무장하기 최적의 순간. 우크라이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는 이미 러시아 손에 넘어간 지 오래라며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완전 점령보다 알짜배기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내부에선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자축 분위기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유럽인데 유럽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었다며 프랑스 지상군 파병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지금은 용기를 내어 정의를 실현시켜야 할 때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푸틴이 반박을 하기도 전에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의 슐츠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생각은 너무 위험하고 유럽에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이 말한 겁쟁이가 누군지 알 것 같은 지금 프랑스는 왜 러시아를 겁내지 않고 파병을 주장하는지, 독일은 왜 겁쟁이처럼 숨을 수밖에 없는지는 핵무기 보유의 유무로 갈립니다. 프랑스는 러시아만큼은 아니더라도 핵보유 국가로서 러시아가 최후의 방법으로 핵버튼을 누르면 이에 맞서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포함한 여러 핵심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는 핵무기는커녕 러시아에게 제대로 반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조차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횡포에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도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프랑스 지상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재래식 전력밖에 늘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푸틴이 핵버튼을 누르는 순간 독재로 쌓아온 자신의 왕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서방과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도 세계가 혼란한 틈을 타 대만을 무력 통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한국에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부터 핵 재처리 기술과 중수로 경수로 원자로까지 있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 가능하고 전문가들은 짧으면 2주 길면 1개월 안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국가는 지구상에 한국과 일본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2주면 핵보유국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2024년 현재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기술력으로 이런 모든 제재를 극복 가능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미국을 통해 수십만 발이 넘는 포탄을 우크라이나 현장으로 우회 지원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핀란드, 노르웨이 등 지금 당장 무기가 없으면 큰일 나는 유럽에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의 핵 개발을 제재한다면 한국도 유럽에 무기 공급을 끊게 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체코는 국경이 자동문 수준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핵무기로 쓸 수 있는 원재료인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상황 이후로도 지금까지 연간 100톤 이상의 러시아산 우라늄을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핵무장을 경계했다면 핵무기 원료를 수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같은 공산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핵개발을 용인한 전력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핵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경제제재 카드를 꺼내들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상황에 주한미군과 공조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국가인데 한국을 경제제재하면서 적으로 돌리긴 쉽지 않은 선택이며 미국 입장에서도 잃을 것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핵개발을 이유로 경제제재를 시작하면 중국의 대만 점령작전에서 한국은 누구보다 방해되고 거슬리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첨단 소재와 반도체 등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기에 한국을 쉽게 제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의 디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서 70%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과 온갖 자동차에도
한국산 반도체 부품과 장비가 탑재되고 있으며 특히나 최근 들어 전자기기와 자동차 등 첨단 산업에 삽을 뜨기 시작한 중국의 경우는 미국, 유럽으로부터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어서 반도체 자금 능력이 7%에 불과하며 93%를 수입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산 디램에 대한 의존도는 80%가 넘기에 한국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면 중국은 모든 전자기기와 더불어 군사장비까지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인 이유로 한국을 쉽게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자동차는 세계 판매량 3위이고 중공업 기술력 세계 1위인 한국은 전 세계 물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인 최첨단 선박의 40%가량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제재한다는 국가는 세계적 대공황을 맞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인도가 핵 개발을 감행했을 때에도 미국은 경제 제재를 했지만 인도의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에 매우 약하게 제재하였고 그마저도 1년을 못 채우고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한국은 핵 개발 능력과 명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이기에 국제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지금 이 순간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제재를 받더라도 아주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정세상 한국의 핵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이유 100가지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해야 하는 이유 단 한 가지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기를 놓친다면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영원히 주변국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4 미국 대선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경우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핵무장하는 것을 묵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주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비싸다고 비판해왔는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군이 비싼 주둔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한국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는 것은 물론 중국, 북한, 러시아까지 견제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없는 옵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 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기를 탐내면 일본 또는 독일도 핵무장을 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독일과 일본은 전범국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명분이 부족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명분도 완벽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보유를 하게 된 것도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과 비밀스러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에 맞서서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불안의 책임이 가장 큰 중국이 이제는 대만까지 손에 넣겠다고 날뛰고 있는 상황에 한국이 지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한국의 미래는 대만처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기를 잡아가자 유럽이 둘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근본적인 원인은 핵 보유를 통한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의 유무입니다. 여기에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갈등까지 언제 3차 대전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한국의 높아진 군사적 중요도와 기술력으로 인해 한국이 핵 개발을 선언해도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가 한국을 쉽게 제재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에 한국이 초대박 났습니다. 바로 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 관련 폭탄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세계 주요 외신들은 왜 나토가 한국에 이 엄청난 선물을 주었을까? 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한국에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제발 봐줘. 라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인지. 바로 어제 북한이 한국을 도발했다가 나토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큰일 났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들 담화에서 남쪽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10터부터 11일 발표한 두 건의 담화에서 미 공군의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한편 정당성을 주장한 남측을 향해서도 나를 벼리며 대한민국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0일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 등 표현을 11일 새벽 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라는 문구를 썼습니다. 북한 매체는 강조의 의미를 담는 용도인 격파살괄호를 사용해 특정한 의도를 담은 표현임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한국은 그동안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는 물론 그 밖의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 문건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기존의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등 회담 관련 사항,
남북 합의문, 국내외 언론이나 제3자 발언 인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식 문건과 관용 매체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을 표현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김여정의 두 차례 담화와 같이 대남 비난 메시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은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남측을 보통 남조선 또는 비난할 경우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 대상으로 규정하듯 북한도 남측을 같은 민족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발표한 담화에서 직접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이 이제 남측을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즉,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함께 대남대미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북한의 정책이 협력을 통한 관계 변화의 모색에서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두 개의 한국 투 코리아 정책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8차 당대회에서는 비서국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던 대남 담당 비서측책이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남 업무 관계자들은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 줄줄이 혁명화 교육을 받거나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남북대화를 비롯해 중요한 남북관계 현장의 핵심이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남북관계 의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조평통이 발표해왔지만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에는 어떤 발표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의 방북 계획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조평통 등 대남기구가 아닌 국가 간 관계를 관장하는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내세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김여정의 거듭된 대한민국 언급은 최근 북한이 보이는 이국가 체제 정책의 차원이라며 이미 이번 사안을 두고 북미 간 문제라고 규정한 것처럼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묻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미사일이 거리 1,001.2km를 4,491초 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시험 발사를 시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대북 적대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도발하던 북한과 최근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기 시작한 중국이 진짜 큰일 나버렸습니다. 나토가 한국 관련 폭탄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2차 대전 후인 1949년 소련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기구로 창설됐습니다. 나토의 목적은 정치군사적 수단을 통한 집단적 방어와 평화 및 안보 유지이며 이를 통해 유럽 대서양 지역의 민주주의와 복지, 회원국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지금까지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만 나토에 가입했는데요. 자, 그런데 나토가 근거지인 유럽과 북미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을 선포했습니다. 나토는 11일 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한 정상회의의 비회원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AP사 자격으로 초청하더니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나토는 특히 한국과 ITPP라는 한국 맞춤형 파트너십 계획을 체결했는데요. ITPP엔 대테러 협력, 군축비 확산, 인공지능 AI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가 안보 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토가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을 한 이유는 바로 지난해 채택한 새로운 전략 개념 때문입니다. 나토는 12년 만에 바꾼 이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으로 규정하며 나토의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날도 나토 31개 회원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을 공표했다며 세계에서 입지를 키우고 힘을 발휘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사이버 우주 하이브리드 등 비대칭적 위협과 부상하는 파괴적 기술의 악의적 사용에 맞서고 있다라며 이러한 중국의 위험한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최강국인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산 무기를 압도하는 것으로 증명된 한국산 무기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에 전면 대규모 배치하고 나토가 이를 적극 지지하여 중국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토와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 계약을 맺음에 따라 나토 회원국인 대부분의 유럽국들에 이제 한국산 무기를 초대 규모로 더 빠르고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대만에도 한국산 무기가 대규모로 배치될 수 있다는 분석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수십 개의 나토 회원국 중 한 곳이라도 건드린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되고 로켓 배송되는 한국산 무기가 중국과 러시아에 엄청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 중국 정부는 갈수록 강압적이 되어가는 대외적 행동, 억압적인 국내 정책 등으로 인해 나토의 안보와 가치, 이익에 도전할 뿐 아니라 중국은 한국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다라며 나토는 한국과 협력을 대폭 늘려 세계의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한 독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이는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올해 초 방문했던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은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일 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대만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공산당이 대만섬을 통일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는 분명하게 비교가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CIA에 의해 밝혀졌듯 중국은 대만을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에도 엄청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러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제 나토가 전면 개입해 중국을 박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토의 파격적인 발표가 나오자 중국은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유럽연합 이후 주재 중국 대표부는 사실을 무시한 의도적인 먹칠이라며 단호히 반대하고 거부한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과 나토의 갑작스러운 파트너십 체결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2일 오만한 나토에 두 가지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나토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향해 뻗는 검은 손을 즉시 걷어들여야 한다며 아시아 대다수 국가는 나토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끔찍한 괴물로 보고 있다. 라는 헛소리 주장을 했습니다. 4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곧 철회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산업계 분위기를 살펴보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은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물론 한국이 그동안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소부장 국산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립화를 상당수 이루었으나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추진했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의지와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국내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빠른 국산화 속도에 일본이 깜짝 놀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 SDI가 공개한 게임체인저 기술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에 뛰어든 지 약 2년 만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처음엔 극도의 공포를 초래했지만 사실상 나중엔 국산화 의지를 키우는 동력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 앞으로 우리 반도체 공급망과 소부장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이 공개한 게임체인저 기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날 일본 정부는 전격적으로 대초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타깃은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었습니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주력 산업을 겨냥해 반도체 공정에 주로 쓰이는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불화폴리미드 등 세 가지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가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온 소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일본 불화수소 수입 비중은 44%, 포토레지스트는 92%에 달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소재를 일본에서 들여올 수 없는 리스크를 떠안은 셈이었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기술 자립과 국산화였습니다. 기업들도 주입처 다변화 등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소재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성과도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EUV 극자외 선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소부장 수입액은 전체 소부장 수입액의 1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수출 규제 전까지 일본산 수입 비중은 23.8%에 이르렀지만 8% 이상 내린 것입니다. 물론 수출 규제가 곧 수출 금지는 아니었기에 반도체 업황에 실질적인 악영향은 없었으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국산화로 상황을 대처하면서 기술 자립화라는 한 단계 발전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4년여간 일본 수출 규제의 여파는 공포보다는 감내할 수준 정도였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소부장 국산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국산화 성과도 여럿 나왔습니다. 일본산 수입 대체의 가장 성공한 품목은 불화수소입니다. 지난해 2022년 기준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의 수입은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90%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기업인 솔브레인과 SK머티리얼즈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이룬 놀라운 성과입니다. 솔브레인은 2020년 초 액체 불화수소 공장을 조기 완공해 12N 99.999999999%급의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2020년 중순 액체 불화수소 대비 개발 난이도가 높은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3N급의 초고순도 제품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국산화 7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까다로운 수출 규제 탓에 한국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일본 기업도 늘었습니다. 일본 스미토모화학 자회사인 동와인캠은 2021년 9월 100억엔을 투자해 전북 익산에 생산 라인을 건설해 지난해 중순부터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 가공업 TOK도 인천 송도에 위치한 공장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중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이 일본 기업들의 탈일본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만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글로벌 점유율이 워낙 높아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반도체 소재 개발을 강화해온 LG화학은 포토레지스트 개발로 액상 소재 생산에 나선 첫 번째 국내 기업입니다. LG화학은 그동안 반도체 후공정에 칩과 회로기판을 연결하는 접착 필름 DAF를 만들어 국내 반도체 기업 양산 라인 적용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삼성 SDI도 반도체 초미세 회로 공정에서 게임 체인저 소재로 각광받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PR 개발에 착수하면서 일본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PR은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범용으로 활용하는 유기물 포토레지스트 PR보다 튼튼하고 견고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삼성 SDI 외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무기물 PR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특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일 미국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광공학회 SPI 2023에서 세계 EUV 극자외 선용 포토레지스트 동향과 함께 삼성 SDI의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 발표에서 삼성 SDI가 삼성전자에 여러 차례 무기물 오르가닉 포토레지스트 샘플 제품을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샘플 제품을 공급했다는 것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검증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삼성 SDI의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 소식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삼성 SDI 전자재료사업부가 개발에 뛰어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약 2년 만에 더욱 구체적인 회사 기술 로드맵이 알려진 것입니다. 삼성 SDI는 2019년 일본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이후 삼성전자의 일본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가 다양한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를 차세대 제품으로 점찍은 이유는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노광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노광 공정은 웨이퍼의 빛으로 반도체 회로 모양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작업인데, 이때 빛과 반응하는 물질인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 위에 발라야 합니다. 그동안 이것은 탄소, 산소, 수소 등을 포함한 유기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기물 포토레지스트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로의 폭이 10나노미터 이하로 미세해지고 폭까지 깊어지면서 빛으로 파낸 회로 모양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회로 분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소재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는 유기물이 아닌 금속, 그야말로 무기물 알갱이로 만든 소재입니다. 금속 특유의 단단한 성질로 미세한 폭을 깊게 파더라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7나노 이하 미세 노광에 쓰이는 EUV 공정에서 쓰임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진균 인하대 교수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는 차세대 노광 공정으로 손꼽히는 극자외선 EUV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의 강자는 일본 소재 업체인 JSR 자회사 인프리아입니다. 인프리아는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물 PR을 양산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 SDI가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최근 국내 반도체 소재 업계에서도 삼성 SDI 외 다양한 기업들이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EUV 노광 공정 후 생긴 부산물을 씻겨내는 린스라는 소재를 국산화한 영창케미칼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연구 개발 내용을 기술 로드맵에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EUV PR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동진세미캠이라는 소재 기업도 무기물 PR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지난해 말 EUV 포토레지스트 양산에 성공해 반도체 고부가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EUV PR뿐 아니라 최근 무기물 PR 개발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양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협의에 나서기로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해제되는 경우 국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망은 잠재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부장 국산화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리스크가 다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일본 수출 규제가 풀린 이후에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국산화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핵심 소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전례 없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공급망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출 규제가 풀린 뒤에도 국산화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회장도 국산화는 곧 다변화 전략의 하나라며 다변화를 해야만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우리 기업들이 수출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국산 제품을 외면하거나 국산화를 멈추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반응도 엇비슷했습니다. 어느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여건상 100% 소부장 국산화 달성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공급망 이슈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대체할 정도의 국산화에만 성공해도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이후 반도체 소부장 자립을 위해 집중 투자한 것이 이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내 기업들은 일본 핵심 소재에 의존하지 않으려 기술 자립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뤄 글로벌 시장도 장악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 장관 메어리어스 비아스크세그는 미국의 첨단 MLRS인 하이마스 발사대 486대의 구매 계약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인도는 2025년 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전 한국 천무 HOMARK와 같은 방식으로 폴란드 옐츠사의 트럭과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이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HIMARS 시스템이 사용하는 선별된 미사일의 기술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요. HIMARS가 배치되는 제16기계화 사단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인접해 있기에
하이마스에서 운용되는 대한미사일 PSM의 기술이 전일 가능성도 높게 전쳐집니다. 그야말로 러시아 발탐대는 폴란드 손바닥 안에 놓여지는 것이죠. 폴란드형 하이마스는 엘츠 차대와 통합되어 HOMAR-A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폴란드형 천무 제식명이 HOMAR-K인지라 일각에서는 아메리카의 A, 코리아의 K를 붙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글쎄,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폴란드에서는 로켓을 뜻하는 MUNH의 A, 그리고 차륜형을 의미하는 컬러오의 K를 붙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알아보기는 쉽겠네요. 한편 폴란드가 모든 계약을 이행하여 도입까지 완료하게 된다면 670대의 킬로그램 자주포 300대의 K239, 천무 500대의 하이마스를 보유하게 되어 러시아가 보유 중인 포병 전력을 압도하는 것은 물론 전 유럽 최강의 포병 부대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독일은 왜 긴장하고 있냐고. 폴란드가 이처럼 포병 화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포병 체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오신트에 따르면 세포레시아 오블라스트 지역에서 러시아의 버크삼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HIMARS 공격으로 인해 파괴되었다면서 그 영상을 공개하였는데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좌표를 하이마스에게 전달하자 그 즉시 포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괴된 버카 레이더 시스템까지 보유한 방공 시스템으로 일반적인 대공 미사일보다 더 찾기 어려운 목표물을 찾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드론과 포병의 박살난 사실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무인정찰기와 MLRS 조합은 실전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멀리 떨어져 있는 포병 부대에게 적의 정확한 위치를 전달, 정밀 포격을 요청할 수 있어 느린 속도로 비행하는 유인 관측기가 수행하던 위험한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는데요. 전쟁의 신으로 불리고 있는 포병과 이제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드론의 조합은 각 무기체계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대규모 포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폴란드 네티즌들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발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나 과연 그 많은 탄약들을 제때 보급받을 수 있나 하는 것이었는데요. 폴란드는 1000대의 K전차, 116대의 에이브람스에서 사용할 120mm 포탄 676문의 K9 122대의 크랩 자주포에서 사용할 155mm 포탄, 그리고 300대의 천무, 500대의 하이마스에서 사용할 다양한 구경의 로켓과 미사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탄약 포탄 로켓 미사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남게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현재 전 세계가 포탄 및 미사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폴란드 방산 전시회 MSPO에서는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회장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천무 포드에 122mm 로켓 포드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입교육대나 사격 테스트 당시에는 6발의 로켓을 탑재하는 239mm 포드, 그리고 한 발 탑재가 가능한 600mm 포드의 구성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전시장에서는 122mm 로켓 20기를 탑재한 포드를 처음으로 공개하였고 특히 로켓을 밖으로 꺼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화가 이처럼 전시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역시나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는 기존 다연장 로켓 랑구스타에서 사용하던 122mm 로켓 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그동안 개량 사업을 통해 유도 미사일화 시키려 노력하였지만 기술력과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였죠. 그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22mm 로켓 개발 및 생산과 더불어 각종 로켓 미사일 생산과 관련된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한화는 9월 5일 폴란드 국영방산기업 PGG과 천무 유도미사일 생산 및 개발 협력에 관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72대의 추가 발사대와 10,000개 이상의 미사일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폴란드가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를 구매했음에도 한화와 미사일 생산 협력을 체결한 것은 하이마스에서는 122mm 로켓의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천무는 130mm 구룡을 사용해오고 있었기에 폴란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과 호환이 가능하죠.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무기 백화점 한국이 지닌 역량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입니다. 천무는 전 세계 MLRS 중 유일하게 122mm, 130mm, 139mm, 230mm, 239mm, 300mm, 600mm 로켓 미사일을 모두 사용이 가능한 발사 시스템입니다. 특히 한화는 239mm CGR-BO 유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폴란드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K139 천무 MLRS 시스템 구매에 관심이 있는 나토 및 유럽연합 회원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수출 활동도 활성화될 것.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화의 로켓 미사일은 유럽 전역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는 천무의 잠재적 수출 경쟁력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한국 입장에서 새로운 로켓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화는 천무에 탑재되는 239mm 유도탄의 사거리를 3배 이상으로 늘려 200km 이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로 공기흡입 방식을 이용한 다연장 로켓 장사정화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 그 목표는 기존 239mm 유도 로켓에 덕티드 로켓 덕티드 로켓 추진기관을 장착해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덕티드 로켓은 말 그대로 로켓 엔진에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 인레를 추가한 것으로 일반적인 로켓 대비 연소 시간이 몇 배로 길어지게 합니다. 가스 발생기에는 특수한 밸브 밸브가 있어 가스 흐름을 조절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출력을 낼 수 있고 이로 인해 추진 효율이 크게 좋아지는 것이죠. 이로써 발당 10억을 호가하는 단거리 탄도탄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멀리서 북한군의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대응 사격이 가능해져 전쟁 초기 북한의 기습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덕티드 로켓은 기술 장벽이 높고 개발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소수의 몇 국가만이 및 실전 배치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고성능 다련장 개발 기술 무기체계 패키지형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23.09터부터 2609 36개월까지 493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다련장 대비 사거리, 화력, 표적 타격 능력이 향상되고 원격 운용 및 통제 관리 능력을 보유한 고성능 다련장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기존 카나드 조종 형태를 후방날개 조종 형태로 변경하고 SBAS 위성항법 장치 및 통합형 전자장비 그리고 축소형 탑재 장비와 고온환경 구동 장치를 개발하여 유도탄의 정확도를 크게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아직 휴전 중이기에 끝없이 더 강력한 무기체계를 개발 연구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화력, 더 긴 사거리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자국이 자랑하는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여 그 자금으로 새로운 무기의 R&D를 진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 현지에 포탄 공장이 건설된다면 한국과 폴란드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기에 유사시 제2의 군비기지로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총 9천억여 원을 투입해 작년 초 전력화를 시작한 120mm 자주박격포에 사용할 포탄이 1년이 넘도록 양산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격포가 인도되는 시점에 포탄도 함께 인도됐어야 하는데 현재 양산 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탄 개발업체인 풍산은 105mm, 155mm 포탄의 수출 수요가 급증해 120mm 포탄을 지금 당장 계약하기 어렵다고 전하였죠. 또한 지난 2019년에는 한화 대전 공장 화재로 이내 100일이 넘도록 천무 미사일이 생산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여 폴란드 현지에 포탄 미사일 공장이 구축된다는 것은 한국 군에게도 유사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전 세계에서 포탄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와 여건을 구축한 국가는 몇 되지도 않지만 또 구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선 자국의 무기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주력 무기 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의 포탄 로켓 미사일을 폴란드에서 제조가 가능하다면 이는 단순히 공동 수출 차원을 넘어 유사시 우리 군의 역량도 크게 늘려주는 것이죠.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닌 동맹, 그 이상의 제2의 군비기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특히 9월 17일 폴란드 국부 OSS 트레이닝 센터에서 일반들에게 최초로 화력 시범이 공개된데 행사에 한국 장병들이 실제로 참여하게 되어 K전차와 K9 자주포, 천무를 운용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K전차와 K9 자주포가 배치된 제16기계화 사단은 벌써부터 한국산 무기를 앞세워 홍보하고 있는데요. SNS에서는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제16기계화 사단 제20여 단의 전차라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군은 게스트로 참여하는 해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K전차, K9 자주포, 천무를 운용하게 되는데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나 폴란드에 거주 중이시거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9월 17일 OSS 트레이닝 센터에 가셔서